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건데 미국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발표 24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가 이 협정 체결은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가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년간 그 조건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며 이스라엘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를 비난하고 이란과 협력하려 했어요. 또 어떤 핵 합의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양보할 만큼 가치 있지 않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트럼프가 가장 가치 있는 제안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방금 거절한 조건에 걸었을까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더 큰 그림이 있지 않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오늘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게 사실 천재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다음 전쟁에서 실제로 미군이 싸울 필요 없이 어떻게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볼 거예요. 여기는 JNSTV의 미주 로케이션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중동이 경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죠. 사우디아라비아, 막대한 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국가는 앞으로 100년간 이 왕국에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원자로 계약에는 공급,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교육, 규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100년 동안 보장되는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러시아와 중국도 그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집트, 터키에 원자로를 짓고 있고 중국 국영 원자력 기업도 걸프 전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먼저 진출하면 모스크바가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우디와 그들의 에너지 인프라의 열쇠를 쥐게 되는 거예요. 사우디 시설에 있는 러시아 엔지니어들,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감독. 러시아가 사우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베이징은 2023년 이란 사우디 화해를 중재하며 걸프 지역의 새로운 안보 중재자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건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보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러시아, 중국 중 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즉 중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빠르게 닫히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움직인 것도 그래서였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애초에 왜 원자력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선 그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 국가에서 현대적인 경제로 바꿀 예정이었던 대규모 다각화 프로젝트인 비전 2030 이 정체를 들고 있어요. 2026년 1분기에는 34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했어요. 유가가 예전처럼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 데이터 센터, 산업지구 건설에 에너지가 필요하며 원자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적인 부분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이란이에요. 2022년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분명히 밝혔어요. 인용하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중동에서 곧 닥창황을 말한 거예요. 이란이 무장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갖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고 순조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전쟁에만 모든 걸 걸고 있지는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가 사우디의 석유 시설에 미사일을 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라크의 민병대까지 사우디를 위협하며 사우디는 강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협력하려 했어요. 베이징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회복을 중재해 두 나라가 오랜 적대 후 악수하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갈등 종식과 베이징의 안보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지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란 무기는 계속 후티 반군에 전달됐고 걸프 해역 선박 공격도 계속됐어요. 베이징은 평화회담을 중재할 수는 있지만 미사일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베이징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함께 방공망을 통합할 수도 없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들은 핵기술과 방어 시스템, 경제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글로벌 무역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하지만 이란이나 중국에서는 이를 얻지 못해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2026년 4월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한 후 테헤란은 1991년 사담 후세인의 스커드 미사일 이후 사우디 영토에 대한 최대 규모의 직접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해 수백억 달러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이란을 비난하는 성명만 발표했어요. 그들은 이란 대사를 불러 회담하고 군사보복을 거부했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휴전 다음 날 아침 이란 외무장관이 걸프만 5개국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직 사우디아라비아만 그 전화를 받았고 사우디만이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그들은 이 모든 행동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해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그 긴장 고조에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랍에미리트 상황을 주시하며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방어를 받고 있고 미국 방공 시스템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보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협정 네트워크가 잠재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그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담수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미국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파트너십이 보호하는 중요한 인프라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우디가 피하는 공식 파트너십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의미죠. 트럼프는 상황을 보고 협상 카드가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협력해야만 해요. 그 협력은 그들의 경제에도 필요하고 안보에도 필요하며 생존에도 필요하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시스템으로부터 방어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미국 중개인을 통해 이스라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항구와 통로를 통한 일부 글로벌 무역로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공개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 말이에요. 원자로, 통합 보안 시스템, 경제적 파트너십, 워싱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정보와 기술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중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며 더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이득이 될 파트너십에 참여해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뛰어난 지렛대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거래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것, 즉 안전하고 보장받으며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기 위해 타협안으로 그것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걸까요? 123 협정은 원자력법에서 정식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기본적으로 이 조약은 미국이 핵기술, 원자로,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기술적인 과정이에요. 우라늄의 낮은 농도, 예를 들어 3, 5% 정도로 농축하면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어요.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핵무기 능력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하면 핵무기 제작 단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나라는 5곳뿐이고 이는 의도적인데 기술을 완전히 익히면 무기화는 결정만 남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협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축시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2년간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금지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찰단에 어디든 조사 권한을 주는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조사할 수 있지만 추가 의정서 없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한 곳만 조사 가능해 비밀 시설은 감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서구의 이상의 구속력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단순한 농축 관련 안전장치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요? 최근 몇 달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경제를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혼자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수년이 걸릴 거예요. 비전 2030의 일환인 석유시설, 해수 담수화 시설, 항구, 공항, 명성, 데이터 센터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제 이란이 공격하기로 하면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란은 그렇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거리 위협에 대응하는 에로우 방어 시스템 등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거리 위협엔 다윗의 돌팔매, 레이더 네트워크,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위협에 대응해 수십 년간 이런 시스템을 완성해왔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협력은 직접적인 관계를 뜻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곧 관계 정상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위협도 있어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란제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해서 바브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또 홍해를 따라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반 시설도 위협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걸프 지역에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따로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공동작전이 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격도 협력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다각화를 원합니다. 비전 2030의 목표는 석유 의존을 벗어난 경제 구축이
중이지만 고립되면 불가능합니다. 무역 파트너십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경제배랑을 만들고 IMEC라고 불리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배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협력해야만 실현될 수 있어서 현재는 정체되어 있어요. IMS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유럽으로 물자가 이란에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일이 진전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합류해 이스라엘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로 무역로가 생깁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방위를 위해 이스라엘의 기술이 필요하고 무역을 위해 이스라엘의 항구와 물류가 필요하며 후티 작전을 위해 이스라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느냐는 거죠. 아브라함 협정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면 미국이 핵협정, 통합안보, 경제적 파트너십 등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굉장한 제안 같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슬람주의 국가에 핵능력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황이 편리할 때 약속을 저버린 전력이 있어요. 2006년과 2024년 헤즈볼라와의 전쟁 후 레바논은 휴전을 위해 민병대 무장 해제를 약속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헤즈볼라 약화를 원해 이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 않고 이스라엘 양보와 영토 군사력을 얻었으며 헤즈볼라의 재무장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덕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중동에서는 쿠데타가 흔합니다. 미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집단에 핵능력을 주는 건 도박입니다. 이 도박이 가치 있으려면 미국은 사우디가 서구식 방식을 확실히 따르길 원합니다. 사우디가 서방과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연합을 맺고 그렇게 쉽게 그 관계를 뒤집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국내에서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과의 연대감도 강해요. 이란의 위협과 경제적 절박함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가 손가락을 튕긴다고 여론이 바로 바뀌지 않아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명분 없이 급하게 공개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 국내 불안정을 감수해야 하고 나라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듯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사람들이 납득하고 빈 살만도 자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제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만으로는 부족해요.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 더 큰 협상 카드로 받아들여져야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원자로 세계 최첨단 방위 체계와 연계된 통합안보, 경제회랑 접근권, 중동 질서 협상 참여 기회를 얻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국민과 경제, 지역을 이란의 위협에서 보호합니다.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과 확실한 협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천재적이고 강력한 움직임이지만 결코 보장된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왕세자가 국내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고 그가 그렇게 할지 혹은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을지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의회도 있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이 협정은 90일간 의회 검토를 거치며 의원들은 그 기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불승인 공동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우려는 무엇일까요? 의회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우려합니다. 즉, 추가 의정서 없이는 이 협정의 실질적인 사찰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해 더는 신뢰할 수 없는 핵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들은 방금 입장을 바꿨어요. 농축 기술은 이중 용도라 무기화로 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우려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단결시켜 협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점을 안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과 그 이후 주목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정상화에 대해 암시하거나 조용히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 발표를 한다면 의회는 핵협정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그가 망설인다면 그가 시간을 더 달라 하거나 협상하려 한다면 일이 순조롭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또 90일간의 검토 기간 동안 의회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추가 의정서와 농축 기술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예요. 검증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만약 청문회에서 초당적인 심각한 우려가 드러난다면 의회가 이를 막을 수도 있어요.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세 번째를 주목하세요. 사우디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건 추적하기 가장 어려운 변수예요. 만약 사우디 국영 언론이 이란에 맞선 안보상의 필요성으로 정상화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사가 계속 반이스라엘적이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내 정치 싸움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나 중국과 비밀리에 협상하고 있나요? 만약 중국의 원자력 기업들이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거나 러시아와의 거래 소식이 들린다면 그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지를 열어두었다는 신호로 트럼프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약하고 사우디가 완전히 약속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주목할 다섯 번째는 이란의 반응입니다. 이란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거나 후티의 공격 수위를 높여 정상화 움직임을 벌주려 한다면 그건 오히려 트럼프 주장을 강화합니다. 위협이 커질수록 이스라엘과 협력이 더 필요해지죠. 하지만 이란이 갑자기 양보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로 선회한다면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합의에서 발을 빼게 하려 해요. 10월 7일 공격도 사우디와 이스라엘 합의를 막으려던 의도가 있었죠. 그들은 이 합의를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그들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외에도 이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 발표 같은 것들이요. 이스라엘도 이 협상에 대해 의견이 있을 거고 농축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원할 거예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 협상이 약하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하면 아브라함 협정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다음 행보예요. 그가 공개적으로 나설까요? 워싱턴에 방문할까요? 아니면 이란의 위협에 맞선 지역 협력에 대해 연설을 할까요? 향후 30일간 그의 행동에 따라 트럼프의 영향력이 효과적인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출구 전략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인센티브가 이념보다 강하다고 보고 세 가지에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나라가 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원자력 발전소, 통합 안보, 경제적 파트너십, 기술 접근성, 그리고 이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내에서 정치적 싸움을 하도록 밀어붙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는 아브라함 협정 네트워크가 효과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강대국들이 기술, 정보, 경제적으로 연결되면 결속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들은 약속을 계속 지키고 그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역 강대국들은 방향을 바꾼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집트는 소련에서 미국으로,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반이스라엘 정서에도 관계를 정상화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럴 수 있지만 트럼프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로 거래 후 이란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핵기술을 협상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 약속 후 트럼프가 관심을 돌리면 바로 여지를 남겨둘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동이 평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더 복잡해지느냐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죠. 90일 동안 일어날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아야 예르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